바꿔서 그림 형제 동화 한스와 그레텔 읽을 차례예요. 한스와 그레텔. 가난한 나무꾼이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숲속에서 살고 있었다. 남자아이의 이름은 한스, 여자아이의 이름은 그레텔이었고, 더블샷님 어서오세요. 아내는 아이들의 친엄마가 아니었다. 그들은 워낙 가난한 살림이라 늘 먹을 것이 부족했는데 그 해에는 큰 기근이 나라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 나무꾼은 식구들의 먹을거리를 그나마도 마련할 수가 없게 되었다. 밤이 되어도 나무꾼은 이런저런 걱정을 하느라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나무꾼이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둘이 먹을 것도 없는 지경이니 불쌍한 아이들한테는 뭘 먹이지?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다. 방도가 있긴 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아이들을 데리고 숲속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불을 피우고 아이들에게 빵 한 덩이씩을 나누어 준 뒤 거기 내버려 두고 우리는 일을 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모르니 오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안 돼, 여보. 그럴 수는 없어. 내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고 올 수는 없다고. 그랬다가는 맹수들이 금방 그 애들을 잡아먹고 말 텐데. 어서오세요, 딩글리님. 한글책이에요. 남편의 말에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이 바보 같은 사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네 식구는 이대로 굶어 죽고 만단 말이에요. 일찌감치 관짤 국리나 하는 게 좋을 거라고요. 아내가 이런 말을 자꾸 되풀이하면서 괴롭히는 바람에 마침내 나무꾼도 아내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네, 이거 한스와 그레텔이에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 나무꾼이 말했다. 그런데 그날 밤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던 두 아이들은 계모와 아버지에게서 하는 말을 다 듣게 되었다. 그레텔은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한스에게 말했다. 한스가 남자고 그레텔이 여자 맞죠? 이제 우리 죽었어. 가 아니라 이제 우리 죽었죠. 한스가 말했다. 응? 아, 그레텔이 먼저 말한 거 맞군요. 조용히 해, 그레텔. 염려하지 마. 내가 곧 좋은 방도를 생각해 낼 테니까. 엄마 아빠가 잠이 들자 한스는 옷을 걸쳐 입고 살그머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는 달이 휘영청 밝아서 집 앞에 널려있는 자갈들이 마치 순은으로 된 은화처럼 달빛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한스는 가능한 한 많은 자갈들을 주워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다시 방 안으로 돌아온 한스는 그레텔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말고 그저 편하게 잠이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으실 거야. 고마주님 깨하하님 어서오세요. 장편소설 안 읽냐고요? 제가 한 50페이지가 넘어가는 중편만 읽어도요. 그거는 방송상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읽을 정도의 분량이 되더라고요. 3시간 넘게. 서너 시간. 한스도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이튿날 새벽. 아직 해가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계모가 와서 두 아이들을 깨웠다.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들아. 나무하러 숲으로 가야 돼. 계모는 아이들에게 빵 한 조각씩을 안겨주며 말했다. 베로니크님 어서오세요.
네, 이게 말로 읽는 게 이게 되게 오래 걸려요. 이건 점심이다. 이건 말고는 먹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점심때가 되기 전까지는 먹지 말아라. 한스의 주머니 속에는 자갈이 가득 들어있었으므로 그레텔은 그 빵 조각들을 자기 앞치마로 쌌다. 네 식구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얼마쯤 걸어가자 한스는 걸음을 멈추고 집 쪽을 돌아보았다. 그가 이따금 돌아볼 때면 아버지가 한마디씩 했다. 뭘 보고 있는 거냐, 한스? 왜 꾸물거리는 거지? 그저 앞만 보고 부지런히 걷도록 해라. 한스가 말했다. 전 우리 집 지붕 위에 앉아있는 하얀 새끼 고양이를 보는 거예요. 저 고양이는 저한테 잘 다녀오라고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자 계모가 말했다. 바보 같으니 그건 고양이가 아니야. 해가 굴뚝 위에서 빛나고 있는 거지. 사실 한스는 고양이를 본 것이 아니라 주머니 속에서 윤이 나는 하얀 자갈을 꺼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씩 떨어뜨리고 있었다. 숲 한가운데에 이르자 아버지가 말했다. 얘들아, 뗄나무를 좀 모아오너라. 너희들이 춥지 않게 불을 피워줄 테니까. 한스와 그레텔은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 조그만 나무단을 만들어 왔다. 나뭇가지에 이내 불이 활활 살아나자 계모가 말했다. 자, 얘들아, 불 옆에 누워 편히 쉬고 있으렴. 우리는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갈 테니까. 일이 다 끝나면 돌아와서 너희들을 데려가마. 한스와 그레텔은 불 옆에 앉았다. 나무꾼이 영어를 볼까요? 점심때가 되자 그들은 빵을 먹었다. 도끼질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으므로 그들은 아버지가 근처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도끼질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죽은 나무에 매달아 놓은 나뭇가지 하나가 바람에 날려서 죽은 나무를 탁탁 두드리는 소리였다. 오누이는 오랫동안 불 옆에 앉아있다 보니 그만 졸음이 와서 잠이 들고 말았다. 그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날이 칠흑같이 어두워져 있었다. 그레텔은 울면서 말했다. 어떻게 이 숲에서 빠져나가지? 달이 뜰 때까지 좀 기다려봐. 그러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원할머니님 어서오세요. 고마주님 어서오세요. 한스는 동생을 달랬다. 얼마 후 보름달이 뜨자 한스는 누이 동생의 손을 잡고 새로 주조된 은화처럼 반짝이면서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자갈을 따라 걸었다. 그들은 밤새껏 걸어 날이 셀 무렵에야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자 계모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계모는 한스와 그레텔이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대뜸 소리를 질렀다. 이 못된 것들! 왜 그렇게 숲속에서 오래 잠을 퍼자? 우린 너희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숲속에 버리고 온 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던 터라 크게 기뻐했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온 나라에 기근이 닥쳐왔다. 그리고 아이들은 잠자리에 누운 계모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또 엿듣게 되었다. 먹을 게 떨어졌어요. 남은 것이라고는 빵 한 덩어리뿐이에요. 그게 다 떨어지고 나면 모두 손가락만 빨고 지내야 될 형편이라고요. 그러니 아이들을 버려야 돼요.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도록 합시다.
안 그랬다간 모두 다 굶어 죽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슬픔에 잠긴 채 생각했다. 그 마지막 남은 빵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게 훨씬 좋을 텐데.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기는커녕 그를 비난하고 나무라기만 했다. 일단 손을 내주게 되면 다음에는 팔을 내줘야 하는 게 세상 이치이므로 이미 한 번 아내의 말을 들은 이상 아버지는 이번에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부모님이 잠들자 한스는 전처럼 자갈을 모으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계모가 문을 잠가 놓아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도 한스는 누이 동생을 달래주기 위해 말했다. 울지 마, 그레텔. 마음 푹 놓고 잠이나 자. 하나님이 우릴 도와주실 거야. 이튿날 새벽 계모는 아이들 방으로 와서 아이들을 흔들어 깨웠다. 아이들이 계모에게서 받은 빵 조각은 전에 받았던 것보다도 훨씬 작았다. 숲으로 가는 길에 한스는 주머니 속에서 빵을 조금씩 뜯어내 길바닥에다 하나씩 떨구느라 자주 걸음을 멈추곤 했다. 아버지가 물었다. 왜 자꾸 멈춰서서 두리번거리는 거냐, 한스? 어서 부지런히 걷기나 해라. 한스가 대답했다. 우리 집 지붕 위에 앉아있는 조그만 비둘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녀석이 저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자 계모가 말했다. 바보 같은 녀석! 그건 비둘기가 아니야. 해가 굴뚝 위에서 반짝이고 있는 거지. 부모의 꾸중에도 한스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길 위에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렸다. 계모는 아이들을 끌고 전보다 더 깊은 숲속, 아이들이 생전 처음 와보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또다시 모닥불을 피운 뒤 계모가 말했다.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앉아있도록 해라. 졸리면 눈 좀 붙이고. 우리는 숲속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저녁에 일이 다 끝나면 너희들을 데리러 이리로 오마. 점심때가 되자 그레텔은 자기 빵을 한스와 나누어 먹었다. 한스의 빵은 길에다 모두 뿌렸기 때문이었다. 점심을 먹고 나자 몸이 노곤해져 오누이는 잠이 들었다.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부모님은 불쌍한 아이들 곁으로 오지 않았다. 사방이 칠흑처럼 캄캄해졌을 때에야 비로소 오누이가 깨어 일어났다. 달이 뜰 때까지만 기다려, 그레텔. 그러면 내가 뿌려놓은 빵 부스러기들이 잘 보일 거야. 우린 그걸 따라 집으로 가면 돼. 한스는 누이 동생을 달랬다. 이윽고 달이 뜨자 오누이는 집을 향해 출발했다. 그러나 빵 부스러기는 아무 데도 없었다. 숲과 벌판에 사는 많은 새들이 그것을 모두 쪼아 먹어버린 것이었다. 한스는 그레텔을 위로했다. 걱정하지 마.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었고 그 이튿날도 아침부터 밤까지 꼬박 걸었지만 숲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다. 오누이는 땅바닥에서 자라는 산딸기를 조금 먹었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에 배가 몹시 고팠다. 결국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된 그들은 어느 나무 밑에 쓰러졌다.
다시 아침이 밝았다. 오누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뒤로 세 번째 맞는 아침이었다. 그들은 간신히 일어나 계속 걸었다. 그러나 그들은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뿐이었다. 누군가가 나타나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오누이는 너무나 굶주리고 지친 나머지 곧 죽을 지경에 놓였다. 그날 점심 무렵 그들은 아주 예쁘고 눈처럼 하얀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하얀 새가 매우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기에 오누이는 멍하니 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노래를 다 부른 새는 날개를 저으며 그들 앞쪽으로 날아왔다. 오누이가 새를 따라가자 조그만 집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집은 빵으로 만들어졌고 지붕은 케이크로 창문은 설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겠는가? 한스가 소리쳤다. 우와, 이게 웬 거지? 우리 맛 좀 보자. 난 지붕을 먹고 싶어. 그레텔 너는 창문을 먹어보렴. 아주 달 테니까 말이야. 한스는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 한 조각을 뜯어냈고 그레텔은 창문 앞으로 가서 창문을 사각사각 갉아먹었다. 그때였다. 집안에서 귀청을 찢을 듯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사각사각! 쥐소리가 나는 건 내 집을 갉아먹는 게 누구냐? 오누이가 대답했다. 바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어오는 아주 부드러운 바람이에요. 아이들은 다른 일에는 일체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정신없이 먹어댔다. 지붕이 어찌나 맛있는지 한스는 지붕을 크게 한 조각 떼어내서 아래로 내려왔고 그레텔은 둥그런 창문을 떼어낸 뒤 바닥에 주저앉아 입맛을 다져가며 맛있게 먹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아주 늙은 할멈 하나가 목발에 몸을 의지한 채 슬그머니 집 밖으로 나왔다. 놀란 한스와 그레텔은 손에 들고 있던 것들을 떨어뜨렸다. 노파는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얘들아, 누가 너희들을 이리로 데려온 거냐? 안으로 들어가서 나랑 같이 살자꾸나. 아무도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테니까. 노파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노파는 두 아이에게 우유, 설탕 친 팬케이크, 사과와 호두 등 맛있는 음식을 먹였다. 그리고 하얀 시트가 덮인 조그만 침대 2개도 마련해 주었다. 한스와 그레텔은 각자 자기 침대에 누워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노파는 겉으로는 친절한 체했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노리는 못된 마녀였다. 마녀는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해 빵으로 된 집을 만들었던 것이다. 마녀는 아이들만 보면 일단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는 아이들을 죽인 뒤 요리해서 먹어치우곤 했다. 마녀에게는 아이들을 죽이는 날이야말로 잔칫날인 셈이었다. 마녀들은 대체로 눈이 빨갛고 시력이 별로 좋지 않은 반면 냄새만큼은 동물 못지않게 잘 맡아서 사람이 근처에 있을 경우에는 귀신같이 알아챌 수 있었다. 그래서 한스와 그레텔이 자기 집 근처에 왔을 때 마녀는 흉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밥이다. 절대로 내게서 도망치지 못해. 이튿날 새벽, 마녀는 한스와 그레텔이 깨기 전에 일어나 장밋빛처럼 발그레한 뺨을 가진 아이들이 곤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중얼거렸다.
이것들은 정말 맛있는 요리감이 되겠는걸. 마녀는 갈퀴같이 억센 두 손으로 한스를 움켜쥐고는 조그만 우리로 데려가 한스를 가두고 철망으로 된 문을 잠가버렸다. 한스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집으로 들어간 마녀는 그레텔을 흔들어 깨우며 소리쳤다.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야. 물을 길어와서 내 오빠에게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 주거라. 내 오빠는 밖에 있는 우리 속에 갇혀 있다. 그 녀석을 피둥피둥 살찌게 해야 된다. 제대로 살이 오르면 그 녀석을 잡아먹을 테니까. 그레텔은 슬픔을 못 이겨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래봤자 소용이 없었다. 그레텔은 못된 마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불쌍한 한스는 아주 맛있는 요리를 먹게 되었다. 하지만 그레텔은 개 껍데기밖에 얻어먹지 못했다. 퀵뷰 어떻게 쓰냐면요. 저기 본인의 방송국에 가셔서 자기 오른쪽 위에 자기 닉네임 누르시면 내 아이템 보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밑에 퀵뷰 있는데 사용하기 누르시면 돼요. 매일 아침마다 마녀는 조그만 우리로 다가가 소리쳤다. 한스, 내 손가락을 내밀어봐라. 얼마나 살이 올랐는지 만져보자. 한스는 그때마다 조그만 뼈를 내밀었고 마녀는 눈이 아주 나쁜 탓으로 그 뼈를 한스의 손가락으로 잘못 알곤 했다. 알러 버퍼링님 어서오세요. 한스가 살이 찌지 않자 마녀는 당황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한스가 여전히 깡마른 채로 있자 마녀는 초조해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그냥 잡아먹기로 결정했다. 마녀는 그레텔에게 소리쳤다. 예, 그레텔, 가서 물 좀 길어오너라. 이제 한스가 살이 쪘건 말랐건 상관이 없다. 내일은 그 녀석을 잡아서 요리해 먹을 테다. 불쌍한 그레텔은 울면서 물을 길어왔다. 두 뺨으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레텔은 탄식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차라리 숲속에서 맹수들한테 잡아 먹혔더라면 적어도 함께 죽을 수는 있었을 텐데. 이튿날 새벽 그레텔은 밖으로 나가 물을 가득 채운 솥을 걸고 불을 피워야 했다. 그때 마녀가 말했다. 우선 빵을 구워라. 밀가루는 벌써 반죽해 놓았고 오븐도 데워 놓았다. 마녀는 오븐 앞으로 불쌍한 그레텔의 등을 떠밀었다. 오븐 속에서 불길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웅질님 어서오세요. 오븐 안으로 들어가서 온도가 적당한지 살펴보거라. 온도가 적당하면 밀가루 반죽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묵포터님 어서오세요. 마녀는 그레텔이 오븐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오븐의 문을 닫을 속셈이었다. 그레텔도 구워 먹을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레텔은 얼른 그 속셈을 눈치채고 말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가요? 멍청한 것. 그 입구는 아주 넓어서 너 같은 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 나까지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잘 봐. 마녀는 오븐 앞으로 뒤뚱뒤뚱 걸어가 오븐의 입구 속에다 머리를 들이밀었다. 그 순간 그레텔은 있는 힘을 다해
마녀를 오븐 안으로 밀어넣고는 쇠 문을 닫고 문의 걸쇠를 잠가버렸다. 으악! 마녀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면서 오븐 속에서 비참하게 타 죽었다. 한편 그레텔은 곧바로 한스에게 달려가 우리의 문을 열고 소리쳤다. 오빠! 우리 살게 됐어! 마녀는 죽었어! 우리의 문이 열리자 한스는 새장 속에서 풀려 나오는 새처럼 가볍게 우리를 빠져나왔다. 두 사람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 어쩔 줄을 몰랐다. 서로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마녀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진주와 보석들로 가득 찬 금괴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자갈보다야 진주와 보석이 훨씬 더 좋지. 한스는 주머니 속에 진주와 보석들을 꽉꽉 채워 넣었다. 나도 좀 가져가야지. 그레텔도 진주와 보석들을 앞치마에 가득 담았다. 이제는 이곳을 떠나는 게 좋겠다. 어서 마녀의 숲을 빠져나가자. 한스의 말에 따라 오누이는 숲속을 몇 시간 동안 걸어 이윽고 큰 강이 흐르는 곳에 도착했다. 강을 건널 수가 없겠는데? 다리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아. 한스의 말을 받아 그레텔도 한마디 했다. 배도 없어. 근데 저기 헤엄치고 있는 하얀 오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도와주지 않을까? 그레텔이 크게 소리를 쳤다. 오리야! 우리 좀 도와줘! 우린 한스와 그레텔이야. 우리는 큰 곤란에 처했어. 아무리 애써봐도 여기 건널 수가 없어. 우리를 좀 건너게 해줄래? 그러자 오리가 그들 쪽으로 헤엄쳐 왔다. 한스는 오리의 등에 올라타면서 그레텔에게 자기 앞에 앉으라고 했다. 그러자 그레텔이 대답했다. 안 돼. 이 오리는 우리 두 사람이 함께 타기에는 너무 작아. 한 번에 한 사람씩 건너가야 돼. 오리는 친절하게도 그렇게 해주었다. 오리 덕분에 무사히 강을 건넌 오누이는 다시 숲속을 걸어갔다.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낯익은 숲들이 나타났다. 드디어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였다. 오누이는 달리기 시작해 이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버지의 목에 매달렸다. 아버지는 숲속의 자식들을 버린 뒤 한시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 아내도 죽어 그는 혼자 지내고 있었다. 그레텔이 앞치마를 펼쳐 흔들자 보석과 진주들이 방바닥에 떨어졌다. 한스도 주머니 속에서 진주와 보석을 끄집어냈다. 이제 그들을 괴롭히던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그들은 더할 수 없이 행복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다. 그런데 저기 쥐 한 마리가 달아나고 있다. 저놈을 잡는 사람은 그 털가죽으로 큼직한 모자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끝! 지금 한스와 그레텔 읽었어요. 한스와 그레텔 읽었습니다. 지금 11시 44분인데요. 오늘 이상하게 목이 너무 아파요. 중국어 시작해서 그런가? 중국어가 목소리 되게 낮게 내고 하다 보니까 목이 아프더라고요. 조금 이르지만 밥이나 먹을까요? 목 아픈데.
밥 먹으면 괜찮아지던데. 꿀과 우유와 계란. 지금 이른 점심을 먹고 올게요. 택배가 계속 와요. 지금 11시 46분인데 오늘 조금 여유롭게 시간 보낼까? 런치타임으로 안하고 그냥 녹방으로 돌려놨다가 다시 나타날게요. 녹방으로 돌렸다가 밥 먹고 조금 쉬고 나서 다시 올게요. 쇼핑하셨군요. 해외 직구. 문스님 지금 막 점심 녹방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오늘은 밥이나 먹고 와야겠어요. 해외 직구를 많이 해서 즐거워요? 홀. 오늘 제 학생이 생일이래요. 오늘 수업 있는 날인데 생일도 챙겨줘야지. 그래서 점심 녹방으로 전환 좀 할게요. 이따가 제 학생이요. 전환 좀 할게요. 내꼬님은 왜 또 말없이 나가셨지? 요즘 들어 되게 뭔가 꽁기꽁기 하신 것 같네요. 툭하면 삐지셔. 아무튼 밥 먹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녹방 바꿔놓고